오늘은 정말 짧을 것 같습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좀 길죠. 일단은 미국 3대 지수가 뭐 그렇게 주식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유럽장이 초반부에는 그렇게 약하지 않았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약해졌었거든요. 아시아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뭐 그 전날 유럽장 아니야 그 금요일에 미국장이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걸 반영한 것 같고 오늘은 아마 이 얘기 정도를 간단히 하고 끝낼 건데요. 이거 영문판을 한글로 번역을 해놔서 한글 번역을 이걸 해놔서 이 내용이 약간 매끄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다 거론했는데 이 기사에서 로이터 기사에서 파업 자동차 업체 파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연방정부 폐쇄,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서 10월부터 상환 이 요구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 공장에서 13,000명 정도가 이제 자동차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가능성.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연방 선출직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이 연방기관이 문을 닫아가지고 실업이 양산되겠죠. 지출이 줄고 공화당 의원이 협상을 잘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10월부터 다시 재개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하고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보면 연준이 대체대표 축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기치 않은 금융상황 긴축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미국 경제가 좋아서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은 원하는 데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서 그 자금 공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아주 그거 이외에 뭐 공급 충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섞여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포함해서 극도로 올라간 상태 하에서 일정 부분은 잘 버티고 있는데 경제가 계속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물음표가 많습니다. 저한테는 뭐 이게 간다 안 간다 소프트 랜딩이다 하드 랜딩이다 뭐 노랜딩 얘기는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하드 랜딩 갈 거다 소프트 랜딩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주가 상황이 과연 베팅을 할 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이기 때문에 이제 요 전에도 그런 걸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시장 관련된 통계 지표가 나왔는데 이거 HMI라 그래서 이게 주택 공급업자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특이하게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2달 연속. 이게 50 미치면 약간 그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의 뉘앙스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들어와서 회복되고 있었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얘를 보면 얘가 요거 말고요. 이걸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 빨간 게 요게 판매되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나오는 주택 수예요. 그 다음에 연두색이 이게 이게 착공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이 허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이 판매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되고 있고 착공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허가도 막 많이 최근 허가 약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이제 둔화되는 것 같긴 하지만 허가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이제 공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이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전체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이 주택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모기지 관련해서 그 모기지 대출을 뭐 저금리 대출로 다시 상환해서 가는 거는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집을 구매하는 그런 횟수들을 보면 이게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게 지수가. 그러니까 모기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 건 아니고
그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당연히 금리가 높으니까 모기지를 조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장 상황이 일어나는 게 이게 혼재돼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 가격이 최근 바닥을 치고 전체 다입니다. 케이스 실러 지수, 그다음에 판매 중앙값, 이거 모든 걸 이제 종합해서 보는 건데 최근 이제 전부 다 바닥을 치고, 얘는 아직 데이터가 빨간 건 나오질 않았는데 이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빨간 것도. 추세적으로 가격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완전 전환돼서 유지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모호한 것 같아요. 데이터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중국 이외의 주요 유럽하고 미국은 지금 긴축 쪽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완화 쪽에 있긴 하지만 이건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은행들 자산 규모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금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자산 규모가 미국 계속 줄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이 통화를 흡수하는 거죠. 시장의 통화를. 근데 완화를 하고 있는 사실 중국조차도 요 빨간 게 중국입니다. 중국조차도 올해 들어서 계속 대체 대표는 줄이고 있어요. 뭐 기준금리를 살짝 낮추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체 대표를 좀 줄이면서 시중에 통화 유동성은 약간 줄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중국이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좀 공격적으로 하려면 대체 대표도 좀 키우고 금리도 낮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에 그 공격적인 액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 지표들도 약간씩 좋아지는 개념이 보이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은 호전대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고, 그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그래서 시장 전체를 보면 이게 지금 S&P 500 지수거든요. 9월 들어서 이게 이제 조정받고 8월 중반까지 반등을 했는데, 반등 이후에 9월 초부터 지금까지 방향성을 타진하지 못하고 이 볼린저 밴드가 지금 좁아지고 있는데 이게 방향성 타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이거는 나스닥이고 똑같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 타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닥스 50을 보면 얘는 약간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 중앙 그 추세선을 뚫고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급선을 뚫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 한참 경제가 말아먹어서 난리를 쳤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세가 약했거든요. 유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세를 보면 조금 강한 패턴으로 머리를 드는 거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좀 강하게 움직이는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 보시면 추세선이 이렇게 좀 내려오긴 있지만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걸 이제 일단 뚫고 올라갔고, 여기서 보면 한번 바닥으로 내려왔던 게 뚫고 다시 위로 머리를 들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선진국 중에서 뭐 독일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그 현재 최근 패턴으로는 강한 데가 니케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냥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면 계속. 여기 그 지난번에 인지세 관련된 거 한번 얘기한 다음에 확 들리고 하루 이제 변동성 크게 만든 다음에 추세적으로는 지금 계속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인도가 가장 세고요. 패턴은. 지금 글로벌을 잘 보면 전체적인 글로벌 주식시장은 방향성을 보지 못하고 있거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영국하고 유럽 쪽에서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그 다음에 인도가 모습을 좀 상대적으로 세게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그 긍정적이거나 좋은 패턴의 뉘앙스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글로벌 추세를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도 방향성 타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실 하반기 주식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은 3분기까지 경제가 좋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지표가 괜찮게 나오는 걸 기대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일단 쭉 올라왔는데, 이게 조정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3분기 끝나가면서. 하반기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좀 전에 이제 미국 보도들도 나왔고 몇 가지들이 나왔지만, 이제 물론 이게 그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흘러나오는 과정 중에서도 주식시장은 또 좋게 반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튈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주식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좋은 지표, 나쁜 지표에 따라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표하고 다른 방향으로 막 튀기 때문에 다만 하반기 경제는 그렇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또 중국이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미국도 이제 시끌시끌 몇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건설업체 파업 얘기, 건설업체 파산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견기업까지 파산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뭐 증권사 뭐 그 상호저축은행 연체율 막 급격히 많이 올라가야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미국의 상업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 없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넉넉히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갈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하다? 일본 지수가 강하긴 강하잖아요, 니케이가. 일본 통화를 매집하러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면 엔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캔들 차트 달러 인덱스입니다. 추세적으로는 계속 윗방향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있죠. 요게 엔화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이 위안화예요. 달러 대비.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보시면 이 추세를 보면 여기 점부터 볼까요? 이 점부터 보면 우리나라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 대비. 그 다음에 위안화. 그 다음에 엔화죠. 엔화는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있는 보라색이 이게 N1 환율입니다. 엔화와 원화의 환율인데 추세적으로 지금 여기 바닥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서 저점을 찍은 뒤에 횡보를 보였지만 상단이 아니고 하단에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여기 뚫릴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뚫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드린 거고 제가.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주가가 밀어 올라가는 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밀려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지금 위안화를 매집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아니 일본 시장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긴 합니다. 예. 여하튼 그리고 아직까지 CME에서 보면 일단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 11월 달도 아직은 인상 베팅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30%밖에 31%밖에 안 되거든요. 12월 달도 아직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지 않은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가가 지금 계속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 보면 90달러대까지 갔죠 지금. 유가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개솔린 가격에 미국의 개솔린 가격을 올리면서 이 개솔린 가격이 사실 전반적인 그 인플레이션 여러 영역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요소들한테 압력을 주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모니터링해야 될 주요 대상이긴 하고 이 유가가 진정되지 않고 이게 개솔린에 계속 압력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뭔가 간다 안 간다 그 다음에 지표들도 혼재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혼재돼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긍정적인 이슈도 많지만 지뢰밭도 많은 거가 특징이거든요. 지금 뭐 주로 이제 신용 버블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지뢰밭이 많죠. 미국 부동산 쪽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싼 곳이냐 그러면 그것에 대체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국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국채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지금 보면 그 전에 선도하는 주식들도 힘을 좀 잃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추세를 밀어 올렸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캡 관련된 주식들도 좀 그 주식을 그러니까 시장을 밀어올리는 그런 선도의 패턴에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뉴욕생명 자산운용 쪽에 계신 윤 무슨 CIO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이전 얘기를 그분이 이제 요새 최근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테크 주식을 빼고 유틸리티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 워렌 버핏은 에너지 섹터를 매집한 걸로 유명한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섹터 순환이나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도주도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주도주가 조정받는 과정 중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뭐 다른 쪽 섹터의 주식을 매집하는 그런 그 섹터 순환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굳이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좀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깨지면 뭐 그게 유틸리티든 테크든 상관없이 다 밀려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계속 이익을 낼 건지 아니면 중장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잡고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게 사실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놓고 보면 현재 채권하고 주식의 비중이 결정돼 있어야 되고 투자자들이 각각 나는 채권과 주식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눠져 있어야 되고 그 위험자산 안에서 로테이션을 시킬지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특정 섹터를 잡고 계속 갈 건지 이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스스로 해보시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은 위험자산 쪽의 비중보다는 안전자산 쪽의 비중이 더 높은 게 나은 전략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뭐 신용 쪽의 활동이라든가 혹은 경제 쪽의 활동 혹은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가치라든가 전체적인 작업 플로우를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공격적인 액션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액션 즉 수익 추구보다는 안전관리 쪽이 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어야 되려면 그건 이제 작년 하반기 쪽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던 글로벌 시장이 요때였을 때가 저렴의 타이밍이었고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다가 한 번 더 밀리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위험자산 포지션을 안전자산에서 위험적으로 밀어넣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